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참고 살면 좋은 날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말이죠. 하지만 내 기분을 뒷전으로 두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 기분이 좋으면 운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한 감정을 1000억에 파시겠습니까?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올까?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의 행복한 감정을 1000억에 파시겠습니까? 파는 즉시 여러분은 1000억을 가질 수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설레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분노, 실망, 욕구, 불만 등 고통스러운 감정만 느끼며 살아가야 하죠. 1000억으로 무언가를 사도 행복한 감정은 1g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당신의 행복한 감정을 1000억에 팔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행복한 감정을 팔 건가요? 갑자기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을 해서 놀랐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연수나 세미나를 시작할 때나 클라이언트와 세션을 진행할 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제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 팔겠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분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행복한 감정을 팔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행복한 감정은 분명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행복한 감정의 가치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할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참아야만 해. 바쁘게 노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목표를 이루려면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여야 해. 사람들은 왜 1000억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던 행복한 감정을 신경도 안 쓰면서 살까요? 왜 그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만 믿으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사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다들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만 단언컨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성공과 연결지으려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우선 내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뛰어난 성과를 내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태. 적당한 성과밖에 못 내지만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 과연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트레이드오프 사고방식 또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우선 내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분, 즉 감정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목표 달성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했던 학창시절. 앞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흔한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한때는 그 말을 믿으며 고통스럽게 목표 달성을 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목표 달성의 화신이었죠. 여기서 살짝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아메리칸 풋볼로도 유명한 간세이 가쿠인 대학에 다녔습니다. 저는 이때 아메리칸 풋볼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때 운 좋게 주전 선수로 시합에 나갔고 2번이나 우승하는데 공헌했습니다. 팀 멤버들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쾌감은 잊을 수가 없더군요. 왜냐하면 쾌감은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그제큐티브 코치로서 일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의 감정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풋볼팀은 우승하겠다는 목표의식으로 항상 열심히 운동했던 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표 달성을 위해 멤버 모두가 노력했던 모습은 지금도 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죠. 한편 그때 이상하리만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성격 탓에 너무나 괴로웠던 기억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얼굴이 더 늙어 보입니다.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이상 다른 건 의미가 없어. 우승을 놓치면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때는 이런 신념으로 저와 주위 사람들을 몰아붙이며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아침에는 근육 단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다른 팀을 분석하느라 늦게까지 비디오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풋볼을 하는 데 썼죠. 육체적인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압박감도 엄청 심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4학년 마지막 학기 동안은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 살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시즌 초반 102kg이었던 체중이 후반에는 88kg으로까지 떨어지더군요. 마지막 시합이었던 라이스볼에서는 120kg이 넘는 사회인 선수에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우리 팀은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저의 멘탈이 문제였습니다. 이만큼 힘들게 고생했는데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다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4학년 시즌을 치르면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죠.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그동안 열정을 쏟았던 아메리칸 풋볼을 미련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믿었던 대학 시절. 저는 취직 준비를 할 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즉, 목표를 세운 다음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쓸데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거죠. 우리 팀을 졸업한 선배님들이 많잖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연줄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취직할 거야.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굳이 인맥을 버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며 자아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놀타에 입사했지만 그때도 저는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랬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어. 참다 보면 결국엔 잘 될 거야. 당시 회사에 300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일했죠.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성과를 냈던 터라 이제는 그런 습관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고 저는 우울증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하기 싫지만 동료에게 딱 한 번 죽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였죠. 그는 너무 애쓰지 말고 느긋하게 하세요. 라고 말해줬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에서는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다.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일하던 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제 경우에는 27살 때 독일과 벨기에의 코니카 미놀타 자회사에서 9년 동안 주재원으로 일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근무하던 초기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죽을 힘을 다해 일해야 해. 게다가 높은 연봉을 받는 관리자들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던 중 저는 독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잡담만 했고 협업을 요청하면 해보지도 않고 대뜸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룰 수 있는 일은 다음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모두가 퇴근한 이후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가 있는 7월과 8월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2주 이상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휴업에 들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직원들은 요청이 들어와도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거래처조차 우리 회사 직원들의 여름 휴가를 배려해 최대한 업무 요청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일본 본사는 그런 독일 자회사의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독일에 부임해서 1년 동안은 그런 가치관 차이 때문에 늘 짜증이 났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만 같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독일 경영진에게 1년 가까이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주제에 거만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경영의 본질도 모르는 데다 독일어도 못하던 저는 매주 회의에 참석해서 그냥 앉아있기만 했죠. 한 번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독일인 사장이 제 앞에서 제안서를 북북 찢었던 적도 있습니다. 만화에서나 볼 법한 처참한 일을 직접 겪었죠.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다 보니 월요일 오후마다 열린 주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주말에는 왠지 우울해졌고 회의를 미룰 만한 건수가 없을까만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즐기자는 가치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목표 달성의 화신이었던 저는 독일인을 일은 뒷전인 근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얕봤습니다. 부임 후 1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목표 달성 지상주의와 인생을 즐기자는 독일 사람들의 가치관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여기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커리어에 흠이 생겨. 그러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
오기가 생겨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도 우울증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잖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료들에게 먼저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겠다 마음먹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접수처 직원부터 사장까지 1,3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가치관에 맞춰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일한 지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춥고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거나 파티장 한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각자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한 독일인 사장이 맥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개방적인 일본인은 처음이에요. 관리자들도 사원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할게요. 살짝 취기가 오르기도 해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때 느낀 뜨거운 감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관리자들이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주자 저 또한 그들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고 시야가 탁 트이는 것 같았죠. 그때 찬찬히 독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게 먼저고 일은 그 다음으로 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면서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뛰어난 실적을 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당시 일본인 선배 한 명이 저와 함께 독일 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죠. 그 선배는 함께 프로젝트를 하자고 여기저기서 찾을 만큼 잘 나갔기 때문에 자주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저에게 그 선배는 아주 헌신적인 노력가로 일 잘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는 독일인 동료가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 거야?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갑자기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저는 동료의 섬세한 질문 덕분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기분이라는 걸요. 일본에서는 바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미덕이지만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헌신적인 사람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구나. 자신의 기분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떠냐고 자주 물었구나.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어두고 생각하니까 다들 시무룩하구나. 그 사건 이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돌이켜보면 독일 사람들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와 업무적인 관계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일본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도 일상적인 잡담을 자주 했습니다. 상사는 부하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있더군요. 인사평가 규칙과 운용은 엄격하게 하되 상사는
업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부하의 감정 상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배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이것은 제가 독일에서 배운 큰 교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좋든 나쁘든 간에 조직에 협조하는 걸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직이나 팀 분위기에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기분은 내가 정할 수 없다. 내 감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편견이 사회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람, 일, 돈, 정보, 운은 저절로 따라온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그 무엇보다 제 기분을 최우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제 커리어는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코니카 미놀타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도에는 회사 전체 매출 10억 중 30%를 관할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다 할 만한 특기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주위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차분하고 밝아진다더군요. 아마도 제 기분이 좋아 팀의 분위기도 함께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내 기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 사람도 일도 돈도 정보도 운도 따라온다는 고마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감사하는 마음과 심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밖에 몰랐던 제가 우연히 독일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은 후 매일 좋은 기분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를 꿈꾸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 문장은 제가 세션을 시작하기 전 클라이언트들과 구호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곳곳에 퍼져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마치 쾌락에 빠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분을 좋게 유지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며 실행력이 강해집니다. 하루하루 기분이 좋은 사람과 하루하루 기분이 불쾌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두 사람이 오늘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냈다고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불쾌했던 사람보다 기쁜 일이 많아지고 여유로운 삶을 보낼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기. 과제나 목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고민이에요. 어느 정도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좋은 기분을 되찾은 이후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뛰어난 실적으로 승진하거나 인생을 바꿀 만한 결단력을 발휘해 독립했습니다. 또 원만한 인간관계와 여유로운 시간,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졸업 문집이 눈에 띄어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일본의 전 야구 선수 기누가사 사치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는 당시에 프로야구 연속 시합 출장 세계 기록을 경신한 선수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어깨뼈가 골절됐는데도 다음 날에 시합에 나가서 풀스윙을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슈퍼스타로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극단적인 부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저처럼 인내의 미덕에 끌리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 같네요. 어린 시절 천식을 알았던 저는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낮에 발작이 일 때는 잘 참았는데 밤에는 한계에 다다랐고 어머니 등에 업혀 야간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등교했습니다. 참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원하는가?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는가? 힘들어도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세대를 넘어 전파됩니다. 저는 평범한 샐러리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3남매를 돌봐주셨죠. 부모님 세대는 전쟁 후 고통스러운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눈앞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인생을 즐기며 일하는 독일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기분 좋게 인생을 즐기면서도 튼튼한 하나의 축을 가진 어른들이 넘쳐나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희망을 품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회, 모두의 행복도가 높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